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인 장세에 관해서 제가 유로화하고 덧붙여가지고 유로화 파라볼릭하고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지표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참고 자료로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전적으로 똑같이 간다는 의미는 제가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거랑 비교 평가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그대로 방향을 추세를 잡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게 뭐 맞다고 그래서 제가 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서 그냥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시사, 경제, 뉴스하고 제가 접목해서 앞으로 돌아갈 추세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유로화 파라볼릭을 누군가가 그렸는데, 유로화 지금 보시면은 조금 한동안 계속 반등 장세가 있어요. 근데 이 파라볼릭에 의하면 지금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박스권 횡보할 확률이 되게 높아, 지금의 비트코인 장세같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7월 10일 날부터 14일 사이부터 유로화가 갑자기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8월달하고 9월달 중순까지 횡보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래서 하단 박스권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지나서 9월 중순이 지나면 11월달 시작점까지, 그러니까 10월달 말까지 쭉 가파르게 하락을 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10월달 말부터 노딜 블랙시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당연히 파운드하고 유로화의 부정적인 여파가 몇 개월 전부터 밀어닥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볼릭을 대입을 한 게, 아마 이걸 그리신 분이 그거를 염두해서 아마 파라볼릭을 제가 봤을 때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덧붙여서 날짜를 볼게 7월 10일부터 14일 사이, 언저리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9월 중순까지라는 거를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진 자료는 제가 세이브해서 제가 보관을 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장세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야. 당연히 사람이니까 내 원화 계좌가 까지면 당연히 불안해 하죠. 또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세가 올라가면 사람이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멋모르고 이 시장에 그냥 들어왔어. 옆집 철수가 돈 벌었다, 순이가 돈 벌었다, 10억을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단 3개월 만에 1억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물론 10억이란 돈이 100억이 될 수 있는 시장도 이 시장이야. 그만큼 무서운 시장이라는 거를 아시고 접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내 못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제가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전에 나와 있었던 유로 분석 파라볼릭하고 제가 덧붙여서 이 차트를 그렸는데, 삼각 수렴이 끝부분이 닿는 부분이 10일에서 14일 사이 언저리부터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분명히 장세가, 분명히 알트코인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장세의 변화가 분명히 가파르게 아마 방향성이 정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볼륨량이 6일 간격으로 변화가 되게 크게 있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7일부터 3일까지 볼륨량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7월 3일부터 볼륨량이 6일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10일에서 11일 언저리에서는 볼륨량이 다시 한번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패턴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 10일에서 14일 사이가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좀 약간 추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관점이고, 제가 이거는 이제 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로화가 움직이는 시점하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린 이제 비트코인 패턴에 관해서, 추세 변화 시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리고 이번에 7월 일정표랑 잘 이렇게 분석들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어느 정도 추세 분석이 분명히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10일 날, 오늘이 토요일 날이죠. 6일 날이죠. 그래서 일단 10일 날이 그램코인 판매에 리퀴드 거래소에서 그게 들어가. 그러니까 톤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게 사실상 알고 보면은 되게 페이스북 리브라만큼의 어떤 그 어느 정도 막 시장 파급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10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리퀴드 거래소에서 이거를 오픈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7월 10일 날에 빗썸 입출금 시작도 또 전개되기 시작을 해요. 입출금을 막아놓은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입출금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10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키 맞춤을 다른 거래소랑 가격을 아마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부 코인들 같은 경우는 빗썸이 되게 많이 비싼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니면 입출금을 그 전에 풀어주는 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야. 10일 전에. 그러니까 잘 보셨다가 잘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11일이잖아요. 그게 보면은 바이낸스 마진 거래에 관해서 확대를 실시하는 데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 관해서는 사실 차단을 시켜서 막아놨을 거예요. 자,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에 관해서 일부 코인에 관해서 시행하겠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 날짜가 하물며 11일이라는 날짜야. 제가 10일부터 11일, 12, 13, 14 이 언저리를 되게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런 여러가지 어떤 이 이벤트성 기사랑 이벤트성 어떤 그 오피셜한 뉴스랑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낸스 선물거래 테스트를 18일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것도 사실상 엄청난 거거든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전세계 물동량 유동성 1위 거래소예요. 다른 거래소가 3번 칠 거 바이낸스 거래소가 스트레이트 한 방 치면 그냥 KO 펀치를 날릴 수도 있는데요. 다른 거래소보다 유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고 차트적 관점에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가 이번 달에 이제 중요한 거래가 있는데 벡트 거래소 테스트를 시작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7월 22일 날. 그래서 이번 달에 보면은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 선물 테스트, 그리고 벡트 거래소 22일 날. 근데 벡트 거래소 오픈이 사실상 보면 현물 거래에 관해서, 사실 이거에 관해서 마진 거래를 실시한다. 사실 시장에 몰아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IC 거래소까지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7월에, 그러니까 중순을 넘어가면서는 분명히 지금 같은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알트 시장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다수의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트레이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되게 밥 먹고 산지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알트 시장에 관해서 계속 체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우선 딜레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신이 아니고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100% 맞히겠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릴 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참고라는 의미를 국어적 해석으로 잘 보시고 참조라는 의미를 잘 보시라는 거죠. 비교하면서 봐야지, 자세히 봐야지, 이런 의미에서 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맞다고 해서 저한테 제가 계좌 오픈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 보내주실 건 아니잖아. 제가 그런 돈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그렇다고 돈 받고 픽방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진 않았는데 대충 보면 알아, 어떤 스타일들인지.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 말이 100% 맞다 의미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스스로 내가 산 코인에 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그 코인의 일정에 관해서도 내가 분석을 면밀히 하는 게, 그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화면에 나와있는 사람같이 이렇게 열심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암호화폐 장세에 관한 건 일단 제가 말을 여기까지만 마치고,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한국 수출 규제에 관해서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아. 프루올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게 반도체를 설계해서 뽑아낼 때, 대량 생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윗표면에 이제 코팅하는 처리를 하는 거래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물동량이 그게 90%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일 분쟁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이게 논쟁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이거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불매 운동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일본에서 무슨 선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7월달 들어서는. 근데 그거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정치 쇼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지금 수출 규제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가봐야 일본한테는 결국엔 자기 발등에 도끼 찍기 아니면 자기 발등에 총 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면 일본 업체들한테 파급 효과가 부정적으로 여파가 미칠 확률도 높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미국에 관해서 의존하는 게 되게 크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결국엔 그럼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거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그들도 또한 그거를 주시해서, 예의주시해서 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극악으로 치달아서 그들이 자기 발등에 총을 쏘면 결국에는 피가 나고 이렇게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데, 일본 경제도 사실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베노믹스도 거의 끝까지 치닫고 있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지진 난 거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영상에서는 사실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 서부권의 지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기의식을 조장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지진대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야. 일본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한반도, 남동쪽, 아니면 서쪽, 중부 빼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평인가? 그쪽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부동산에도, 특히나 이제 고층 건물에는 그런 게 많이 여파를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어떤 패러다임도 분명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면서. 그래서 휴직이 끝날 것, 미 캘리포니아 추가 강진 가능성은 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4일, 5일 동안 천여 차례 여진이 계속 발생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4일, 5일, 그리고 오후 8시 19분까지 진도 6.4, 5.4, 결국에는 7.1까지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샌 안드레아스 집안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셨겠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은 사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영화의 장면을 만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은 개인의 판단이죠. 내가 여기 살고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요즘 세상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를 제가 작년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미국 연준이 반기 통화 보고서 발표,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반기 보고서가 나왔어. 미국 경제가 엄청 좋대. 셰일가스 때문에 엄청 좋대. 그런 사람들 말이 되게 많죠. 아직까지도 되게 많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잘 보세요. 이번 발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어. 우리는 이거를 오늘 봤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어저께 봤을 수도 있어. 사실은 우리는 좀 약간 늦게 보잖아요, 이 발표에 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파급 여파가 분명히 미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나스닥도 분명히 떨어졌을 거고, 그죠? 제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연준은 보고서에서 경기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금리 인하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계속하면서 시기를 계속 체크하는 거야. 제가 아까 유로가 쭉 꺾이는 시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점 언저리가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아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책정했음에도 미 경제는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며 미 경제는 로켓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며 연준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는 연준이 있다면 우리는 로켓처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본인 정권에서 있을 때,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폭탄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리 인하 카드를 반드시 끄집어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목을 비틀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거고, 그 카드에 관해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골드 가격, 실버 가격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이런 스탠스가 바로 하루 만에 나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졌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가 좋다, 뭐 금이 좋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서. 전 세상의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은 유형의 자산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많은 포커스를 지금 옮겨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버 가격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대미 핵심 무기 될 수 있어. 이게 7월 6일 날 나온 뉴스예요. 원래는 미국에서 항상 했던 행태야, 이게.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재를 하고 그랬었어.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미국 기업에 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에 관해서 제재하겠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을 제재해서 몰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정부는 내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화웨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곧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이 얘기는 뭘까요? 화웨이에 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3분기, 4분기 가서 화웨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켜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작년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트메인에 관한 것도 제가 계속해서 아마 고집을 부리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야. 망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에 망하지 않고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장까지 지금 그런 로드맵을 그들은 지금 짜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상장되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핑퐁 게임이야. 이미 정해져 있는 핑퐁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탁구 게임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공포심에 휩싸여가지고 그럴 뿐이야. 근데 그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은 핑퐁 게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쿠팡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쿠팡 갑질, 실적 압박, 무리수, 아니면 견제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모든 전통적인 우리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업계에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쿠팡은 온라인 유통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지만 외부적으로 갑질 논란과 안으로는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쿠팡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 2014년부터 매출이 날개를 달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4조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65%나 성장했는데 라는 얘기가 나와요. 65%면 사실 배도 더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런데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기사는 모두 4,300명인데 이 중 70%가 비정규직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죠. 왜? 자율주행 인프라하고 그런 거를 이미 준비해서 속속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뭐하러 정규직을 써가지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하는 거에 관해서 뭐하러 골머리를 썩을 필요를 만들겠어요.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사에서 로봇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퍼즐을 맞춰서 결국에는 타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 결국엔 손정희 회장은 지금 계속해서 샘플링 테스트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이 공격적인 행보로, 투자 행보로 시장을 잠식했듯이 쿠팡도 아마존의 전략을 따를 것이란 전망이 있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쿠팡의 수뇌부에 있는 이사직들이나 경영진들은 다 머리 노란 외국인들이에요. 배달하시는 분들만 한국 분들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플랫폼적인 거나 시스템적인 거, 로드맵도 아마존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로 쿠팡의 최대 주주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공개석상에서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라는 나오는데,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존 창업 후 8년 동안 막대한 적자에도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커머스 시장 절대 강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지금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네 자리가, 입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도 물론 새벽 배송을 쫓아야 하긴 해. 근데 결국에는 치킨 게임의 승자는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를 확보한 데가 결국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이커머스 업체, 이 유통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그들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쓰나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돼요. 쿠팡캐시라고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암호화폐라고는 볼 수는 없어. 근데 쿠팡캐시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요즘 몸값 치솟는 금과 달러와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아까 금 시세 보여드렸죠. 올라가는 척 하지만 또 제자리. 근데 달러도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가서 달러의 어떤 그 발권력이나 기축통화로서의 그게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 술에다가 물을 타는데. 하반기 가서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달러가 더 많이 시중에 프린팅 되는데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하나만 보고 사람들이 그냥 다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 금은방 강도 용의자 광주 PC방서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게 민생병 범죄인지 강력범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흉기에 찔려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직장이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아질 수밖에 없어. 내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백화점에서 나올 때, 은행 갔을 때, 음식점에 갔을 때, 누가 그거를 장담하겠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일을.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2014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흉기 든 30대 여성의 곧장 권총 2발 쏜 경찰.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경찰 경고 없이 실탄 발사. 2014년에는 이 실탄 발사하는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규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 관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 근데 미국 경찰을 대하는 태도 아마 아시죠? 미국 경찰이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실탄 발사를 했을 때도 그거에 관한 법적인 거에 관해서 얼마나 용인을 해주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자 경찰 여성 혐오가 여경의 투영, 여경 비율 30% 넘으면 혐오도 사라질 거. 여기 나와요. 불평등 없애려면 소수자수 30%가 넘어가야. 대림동인가 거기서 여자 경찰이 이제 범죄자를 대응하는데,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화두로 한동안 되게 일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경찰이 하면 안 된다, 경찰이 되면 안 된다,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성 공무원 선발 비율 확대 소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아실 거예요. 비율이 군인, 경찰, 뭐 세무원, 뭐 하여튼 군사 관련된 데, 그런데 경찰 관련된 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경찰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배출될 거야.
저번에 대림동 사건과는 반대로 되게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 가면서는 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의 파워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면 여권 신장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자 경찰 비율을 줄일 수가 없어. 만약에 강력 범죄자가 있잖아요, 국내에도. 그러면 여자 경찰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어떤 예를 들어서 호신술을 제대로 배웠다는 어떤 여자 경찰이나 군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힘이 있어야 그 기술도 써먹을 수 있어. 강력 범죄자를 대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자 경찰이 많아지면 여자 경찰 비율을 줄일 수는 없어. 그렇다고. 여권 신장이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도구가 뭐가 되겠냐. 테이저건 잘 듣지도 않아. 테이저건 써먹지도 못해. 매스컴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국에는 실탄 사용에 관해서 지금보다 법이 되게 많이 용인해 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지금 전체 경찰, 공권력이 실탄 사용에 관해서 점점 많이 확대하고 용인하고 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통제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총기 사용이 허가되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오히려 공권력에서는 더 총기 사용에 관해서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는 세상이 유토피아라는 어떤 그런 데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력 범죄자가 더 많이 벌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통제하기 위해서 공권력 사용, 도구의 사용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법은 그거를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매스컴, 유튜브, 블로그 어떤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획일화되게 만드는 거죠. 고지식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라인에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을 쫓아서 모두가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행하게, 모두가 그 길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 프레임을 꺾어서 나오면 그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제된 사회.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 안에 증권이 됐든 여러분들 뭐 자동차 등록증이 됐든 뭐 은행 계좌가 됐든 코인에 전송했던 뭐 등록증이 됐든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이 됐든 그런 게 결국에는 증권형 토큰으로 변화돼서 이 블록체인에 기입되면 초단위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 프레임 안에서 통제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세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제가 끝으로 결론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나 결국에는 증권형 토큰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지금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 자산이든 결국에는 이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암호 자산 시스템을 결국엔 제도권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 ETF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ETF,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플 ETF,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 ETF,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점점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뇌피셜과 뉴스에 기반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제가 믹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끝까지 이제 결론 내리는 거는 각자의 숙제인 거고 각자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즐거운 주말 시간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신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